근데 이제 기분이 좋았던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펼쳐놓은 그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이 단군 민족주의 항목이 이 정식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해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30년 동안 열심히 저 개념에 대해서 학계에서 제기를 하고 조금 좀 요새는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백과사전에서도 이 항목으로 이게 개설이 되는 그래서 금년에 상당히 좀 기분이 좋던 차에 오늘 홍암 선생 99주기 강연에 강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오늘 자리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안 넘어가면 저선 앞에서 이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대종교와 단군민족주의. 안 넘어가나요? 여기서도 좀 화면이 안 나옵니다. 제가 가곡에서 유인물에도 제 원고가 있죠. 근데 우리 최유수 사면원장님이 하도 독촉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 10년쯤 전에 쓴 원고를 좀 보완해가지고 보내드린 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유인물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PPT 원고를 만드는 것은 그걸 좀 요약을 하고 그동안에 제가 좀 관련된 얘기를 좀 발전시킨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PPT 원고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여기 제대로 설치되기까지 제가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대종교에 관한 연구는 참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수행한 공헌이나 또 차지하는 의의 위치와 비교해 볼 때 왜 대종교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빈약한가 참 의아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대종교를 단군민족주의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 설정한 한국사 속의 역사적 문화적 현상과 연결지어서 단군교 대종교가 가지는 의의와 역할과 이런 것들을 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부 5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잠깐만 됩니까? 안 되네. 되네. 전부 5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대종교의 중간 과정과 교리 이런 거를 간략하게 좀 다루고 그리고 이 단군민족주의라고 하는 한국사 속의 이 현상, 이 현상의 개념과 이것의 전개 과정, 의의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군민족주의 현상의 한 산물이에요. 대종교는 한국사 속에 존재했던 단군민족주의 현상의 한 산물로서의 대종교. 그러면서 또 단군민족주의를 또 주도한 주역으로의 대종교의 의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교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 단군민족주의 내용들을 여타 다른 흐름들과
비교하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의례 속에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단군민족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대종교에 포함된 단군민족주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대종교의 그 침체 원인, 우리 총정교님이나 대종교 계신 분들은 그 표현에 대해서 좀 언짢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종교의 오늘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좀 이야기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 대종교 중광 이건 뭐 아까 삼일원장님께서도 뭐 상세한 말씀 있으셨고 또 뭐 대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개 아시는 걸로 그래 생각이 돼서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1909년에 서울에서 창립이 되었다. 지금은 단군교라는 이름으로 이게 시작이 됐다. 그리고 1910년에 대종교로 교명을 바뀌고 14년에 망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그 순령 3조 남기고 홍암 선생께서 차결하시고 그리고 김교환 선생이 두 번째 교단의 책임자로 취임을 하시고 그리고 1920년대 그 유명한 청사대 대첩을 주도하고 또 그 이후에 전개된 그 경신창변이나 이런 이 참담한 사건들에 대한 그 책임을 지시고 또 서일종사께서 또 차결하시고 그리고 몇 년 있다 김교원 선생이 작고하신 뒤에 윤세복 선생님이 도사교가 되셔서 1960년까지 그 대종교를 주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942년도에 이모 교변이라고 하는 이 한국 종교사 하시는 분들이 참 보이는 것만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는 대목들만 이제 부각시켜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근현대 종교사 속에 가장 그 피해 규모가 컸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이모교변입니다. 한미 종교사 속에. 그게 바로 이제 대종교가 오늘날 침체의 길을 걷게 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걸 이제 극복하고 살아남으신 분들이 46년도에 한국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종교를 중광하시는 중심 역할을 하신 분이 홍엄나철 선생님이신데 뭐 아마도 내년에는 좀 더 큰 규모의 홍암 선생의 뜻과 행적과 또 독립운동과 이런 것들을 기리는 무슨 자리가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홍암 선생 관련해서는 관직에서 그만두신 뒤에 한 10년간 뭘 하셨는지가 이 행적이 좀 명확하게 그 자료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자료들이 좀 발굴돼서 아무래도 이 애국개몽운동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한 10년 동안 홍암 선생께서 뭘 하셨는지 그 시기가 상당한 어떤 탐색기고 모색기고 종교적인 어떤 문제의식도 깊어지셨던 그런 시기로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 자료들이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역시 중요한 건 백봉교단으로부터 단군교를 전교할 것을 권고받으신 사건 그게 중요하고 그런 그 권고를 받아가지고 그 외교 노선이나 여타 어떤 그 을자 오적을 척결하는 그런 그 행동 가지고서는 나라를 살 수 없다, 걔들을 살 수 없다 그런 판단하에 종교로 오신 거죠. 대종교로. 그래서 1909년에 단군교라는 이름으로 중광이 되고 대종교로 변경이 되고 만주로 이주를 하고 그리고 16년에 자결하시는 그런 그 세계 과정을 보셨고요. 자, 교리와 관련해서도 따로 말씀을 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통교환, 예.
뭐 5대 종지, 실천 수양론, 신앙대상, 삼일철학. 이 삼일철학과 관련돼서 맨 끝에 주대 제가 좀 별표 3개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삼일철학을 얘기하는 분들이 학자들 중에도 서양의 변증법하고 이걸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전혀 변증법하고 갖다 붙일 사안이 아닙니다. 이 변증법은 이제 철학사에서는 2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어떤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진실로 나아가는, 또 자기의 의사대로 결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논증 방법 내지는 어떤 대화의 방법, 토론의 방법, 이제 그런 의미가 하나고, 또 하나는 모순과 대립의 과정을 거쳐서 역사 발전을 설명하는 그런 철학의 하나의 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이라고 하는 명제가 하나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반명제가 성립되고, 양자가 지향 조화가 돼가지고 종합이 돼서 합이 나오고, 그러다 합이 또 다시 정의 위치에서 쓰면 다시 반명제가 나오고, 다시 또 합의 자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제 진도 발전을 한다. 이런 설명이 변증법인데, 삼일철학은 그거랑 전혀 다르습니다. 삼일철학은 이건 제 이해가 맞는지 한번 좀 판단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만은, 온전함과 완전한 것은 3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에 기초해서 세상을 설명하고, 인간사를 설명하고, 우주 자연을 설명하는 그러한 인식 설명 방법이 삼일철학, 삼일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증법의 정반합식의 어떤 역사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이 논리하고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좀 심각해요. 대종이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 대상으로 하는, 그러면서 민족 고유의 유산에 기초한 종교로의 민족 종교의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도 보편적 인간과 인류를 구원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종교로서의 성격, 보편 종교로서의 성격이 함께 있다. 그렇죠? 그건 여러 가지로 대종교의 주요한 이제 교직자들도 그게 어떻게 규정이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암 선생 때만 해도 한국의 국적자로 제한이 되어 있다든지, 또 한국의 역사 속에서 주요한 숭앙 대상들을 설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민족 종교로서의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전 속에서 나오는 지향들은 이건 인간 보호편의 과제를 해결하고 해탈과 구원이나 이게 용어 자체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 저 2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대종교에서 아주 명확하게 좀 정리가 대종교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게 좀 배움이 좀 짧아서 그렇게 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자, 한국사 속에서 단군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념은 이겁니다. 단군의 건국을 집단 역사의 출발점으로 강조하고, 단군의 자손으로의 정체성 밑에 집단적 통합과 독립 발전을 추구하는 이전의 사상, 의식, 운동, 흐름들을 단군민족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군민족주의라는 말을 단순히 어떤 민족 정체의 인식, 민족 의식 이런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단군민족주의는 그러한 정체 인식이나 민족 의식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한국사를 민족이나 또는 공동체, 자주독립, 통일, 민주주의나 평등, 정의나 복지 이런 가치의 방향으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지향들이 동반이 된 그런 운동이었다.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단군민족주의가 추구한 가치 내지 지성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거기 5가지 정도로 좀 간추려 주지 않았습니다. 우선 민족 중심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민족을 공동 운명체로 상정하는 그런 관점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민족의 기관으로 봅니다. 국가가 민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구로서의 국가가 민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국가를 하나의 자기 복지를 위한, 또 자기 안전을 위한 도구로 국가를 생각을 한다. 그 연장선에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거기서는 인정이 되지 않죠. 그리고 자주 독립과 민족적 입장, 민족적 입지를 강조하는, 그리고 민족적인 전통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지향, 그리고 민족사회를 윤리적으로 통합하고 또 동포애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지향들이 단군의 자손이 얘기될 때마다 항상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지향과 바람들이 항상 덧붙여져 가지고 단군의 자손론이 언급이 됐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단군민족주의가 한국사의 진전에 기여한 바를 4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여한 요인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특히 4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오랜 통일국가의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이 통일국가 만들어지면 국경부터 막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바깥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바깥에서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게 적어도 신라 고려 이후에 국경관점이 생기고 그 이후에 국경 내부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동질화가 진전이 된 거, 그게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단일의 언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공유가 되게 됐다고 하는 거,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관념을 중심을 해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또 이 공동체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지향과 운동들, 민족주의 운동이죠. 그런 것이 한말 이후에 전개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단군민족주의입니다. 단군을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와 또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다양성과 대립 요인들을 뛰어넘는 공통 분모로 상정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적어도 한국사 속에서 문헌 기록만 가지고 보더라도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동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를 지칭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동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동국의 출발점을 단군에서부터 찾아왔어요. 단군에서 바로 그런 동국 또는 동인, 동쪽 사람들의 이런 인식이 한말로 넘어오면서 조선민족으로 되고, 조선민족의 정체성 내용은 단군의 자손이 됐던 겁니다. 자, 항일 자주 독립운동의 동력으로 또 단군민족주의가 중요하게 기여를 했다. 또 통일운동의 동력이자 근거로 또 기여를 했다. 사회정의와 공동체 윤리를 호명하고 강조하는 원리로서 단군민족주의가 제기가 됐다. 자, 이 단군민족주의의 뿌리는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것만 해도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를 자주성의 방향으로 또 동질성의 방향으로 견인하고 끌고 온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단군민족주의 주역은 선가로 지칭이 되는 사상 문화적 흐름을 상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단군민족주의는 전 근대 시기에는 이게 대중화되었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군의 자손으로서의 집단 정체 의식, 이것은 상당히 약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되어 왔다. 그러다가 한마을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상적 권력과 또 국가적 권력들이 약화가 되면서 이 단군 민족주의를 억압했던, 억눌렀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약화가 되면서 대중적으로 부활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로 단군의 자손으로서의 의식,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표출이 되고요. 그리고 단기 연호가 또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천절, 그 단군의 생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하강일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건국일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로 이해가 되는 또 다양한 이름으로 또 표기가 되었던 이 개천절이 또 본격적으로 기념이 되기 전에, 개천절은 이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교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일반화가 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대적 부활, 단군민족주의의 근대적 부활 현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대종교의 창립이 되겠습니다. 1904년에 단군교 품용서의 취지를 개정을 해서 1909년에 대종교를 창립을 하고 단군교가 이제 중광이 되고 뒤에서 대종교로 개칭이 되고 이런 과정을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이 대종교의 교인이 되거나 대종교와 교유하면서 자기들의 민족의식과 사상을 심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근대에 활성화된 단군민족주의 현상이 중요한 것으로 민족주의 사학과 애국계몽운동, 국학운동의 발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합니다. 단재 신채호가 전개했던 민족주의 사학은 단군 일의 반만년 역사를 학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그러한 학문적, 학술적 운동이었다.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여러 국학운동가들의 학술 활동 역시 같은 관점에서 규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 한 연장선 속에서 중세기에 한국인지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우리를 소중화로 생각을 했어요. 소중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변방 세계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중화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500년 이시왕조 500년의 백성으로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중화 의식과 500년 유민 의식이 퇴조를 하고 스스로를 단군의 자손으로 지칭을 하고 이해를 하는 이런 인식이 본격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단군민족주의가 대중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단군민족주의가 대중적으로 공유가 되었다. 민족사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단군의 자손으로 자기 정체성을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3.1운동이 되겠습니다. 3.1운동에 발표되었던 여러 독립선언서들은 대부분이 단기를 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골기에 일자를 적고 있어요. 그리고 골기의 주체와 독립을 해야 하는 주체를 단군의 자손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한말 이후에 대중화한 단군민족주의가 그동안에 축적됐던 자주 독립을 향한 의지를 폭발시켰던 일대 사건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단군 순례를 제가 굳이 한 항목으로 꼽은 것은 요즘에 이 단군과 단군민족주의를 아주 공격을 하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밀어붙이는 이 주체가 기독교라서 제가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근데 초기의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이 단군의 자손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명동학교 같은 간도에서 설립됐던 기독교계 학교에서도 이 개천절 기념식을 하고 이 교실 전면에다가 단군 정정을 걸어놓고 한 것이 그것이 사진으로도 남아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단군을 거부하지 않았다. 단군을 통해서 민족사의 일부가 되었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된 뒤에 연호는 물론 민국 연호로 썼죠. 대한민국 1년, 대한민국 2년 이렇게 썼죠.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단기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민국 연호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연호를. 그러나 그해 11월 달에 음력 11월 달에 국무원 주최로 건국기원절 기념식이 개최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행사들은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학운동과 애국계몽운동들이 또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다고 하는 거. 자, 단군이 이렇게 그 민족 성원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또 그를 통해서 자주독립 의지를 함양시키는 것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진 그런 그 세력이 있었죠. 바로 일제 식민당국. 이들은 단군이 민족의식의 구심점이 돼서 자기들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거부하는 동력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우려한 나머지 단군과 대종교와 관련된 행사와 의식들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일제가 물러가고 난 뒤에 단군민족주의는 다시 부활하고 활성화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단기 연호가 정부의 공용연호로 제정이 되죠. 그리고 개천절이 4대 국경일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익인간이 교육 이념으로 또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군의 표준 영정이 제정된다든지 또 전국체전의 성화가 만이산에서 체화된다든지 또 국사교육에서 단군에서 시작되는 민족사에 대한 그런 교육이 강화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단군 민족주의가 국가의 제도 의례 속에 포함이 되어서 국민통합과 민족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에 적극적으로 영입돼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대종교는 이와 같은 단군 민족주의의 한 산물로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사 속에서 전개되었던 선가로 불리는 사상 문화적 흐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상사 문화사 속에는 스스로의 문화적 내지는 종족적인 정체성을 그 연원을 환인환웅 단군 이래의 신교적 내지는 선교적 또는 신선사상에서 찾는 그런 흐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흐름들은 유교나 불교와 같은 외래의 사상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특히 4대 모화 사상 같은 자기의 고유적 정체성을 잊고 중국에 닮으려고 했던 큰 나라에 닮으려고 했던 그러한 그 사조들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군 신화를 전한 가장 오래된 문헌인 삼국유사의 고기나 제왕원기의 본기 또 선사나 신지비사 이런 문헌들 그리고 조선 초기에 그런 그 세조 때 예종 때 뭐 여러 차례 전국 판차사들한테 명해 가지고 거두어 드리라고 한 여러 가지 책 이름들 중에는 선가계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문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헌들은 물론 최근에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아마도 조선조가 성리학 주제하기 입각한 사상통일 정책의 관점에서 그와 반대편의 얘기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단속하는 한 의도로 이런 그 책들을 이제 수고령을 내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규원사화에서 보듯이 그런 청학집이나 오계집 같은 그런 문헌에서 부분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듯이 단군 민족주의적 의식을 천명하고 있는
그러한 문헌들은 계속 유지가 됐었고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선가의 근대적 부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대종교라고 할 수 있고 단군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군 민족주의 대종화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종교는 단군 민족주의의 종교적 전개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도 좀 잠깐 살피고 넘어가죠. 단군운동, 숭앙운동의 전사 앞 시기에 단군에 대해서 받들어져 왔던 단군을 받들어 왔던 그런 그 사상 문화적인 흔적들이 우리 그 사료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우선 그 단군 신화에서는 환인이 천신으로 받아들여졌던 거, 또 그 환인 환웅이 다 이제 조선조에는 다 없어지죠. 그리고 단군이 직접 내려와서 조선을 건국하는 걸로 그렇게 소설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단군은 하늘하고 직접 연결된 존재로. 그래서 구월산이나 묘향산, 만이산 같은 단군 전설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단군을 상대로 해서 바로 그 질병이 돌림병이 있다든지 또는 무슨 그 가물어서 비가 안 온다든지 그럴 때 단군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러한 이 숭앙 단군 신앙들이 실천이 됐었고 국가적으로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단군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실록이나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개천절이 왜 10월 3일이냐? 10월 3일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 어딘가 있을 텐데 아직 제가 그건 찾지를 못했어요. 올라가 봤자 1800년대 중반경에 나온 무당 내력이나 뭐 그런 문헌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게 가장 오래된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 제사가 이루어지던 시기가 봄, 가을 이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봄의 제사는 오천절과 관련 있는 거 아니겠는가? 가을 제사는 이건 개천절과 관련 있는, 어쨌든 단군에 대한 민간의 또는 국가의 제사의 유습 속에 10월 3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뭔가 전승이 되어 왔고 그것이 오늘날의 개천절의 연원이 되지 않겠는가? 무당 내력에서는 이건 좀 무속의 연원을 이건 그림으로 전한 그런 그 그림책인데 거기서는 10월 3일을 이 단군이 내려오신 날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90년대에 이 동학혁명이 일어날 무렵에 김연백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도 지역에서 단군을 숭앙 대상으로 하는 교단이 성립이 돼서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 그런 문헌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백봉의 교단입니다. 백봉. 그런데 백봉 교단의 실체는 아직은 여러 가지로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1904년에 단군교 포명서라고 하는 문건이 나오면서 이 백봉의 교단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거는 그건 맞는 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단군교 포명서가 나온 시점도 1904년이냐는데 의문부호를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은 1904년에 나왔다고 봐도 되고 그 뒷부분에 밑에 부분에 뭐 여기저기 이 포교사를 파견하는 거 그런 것은 후대에 좀 첨가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백봉교단으로 오면은 상해친구나 신사기 같은 대종교 경전들이 이 성립이 돼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 보고요. 그리고 1906년부터 1908년 12월까지 나철 선생을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3번인가 4번이죠? 3차례 만나가지고 이제 이 고유의 종교를 다시 살려가지고 그걸 구심점으로 해서 민족 정신을 귀해시키고 민족의 부활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군 민족주의 종교적 전개로서 대종교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싶은데요. 우선
한날에 조성된 안팎의 위기를 타개하는 새로운 정체성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민족입니다. 민족. 그 민족이라는 얘기는 물론 이제 용어 자체는 좀 일본이나 중국에서 쓰여진 말이지만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체가 당면한 위기를 무언가 타개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들이 한날에 와서 본격화가 되게 되고 새로운 공동체 단위로 민족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규정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또 따라 나오게 되잖아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앞시기를 통해서 동국 역사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상정되어 왔던 단군이 민족적 이제 공동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조선 민족은 곧바로 단군의 자손으로 인식이 되게 설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 자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까지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고유의 정체성을 보다 강한 그 확신과 함께 제공을 해줘야 하는 무언가가 또 있어야 된다. 보다 강한 정신적, 정치적 기둥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 부응해서 바로 단군을 국조에서 단순히 국조라고 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종교적 숭앙 대상으로까지 설정해서 숭배하는 대종교가 발전하게 됐다 하는 그런 설명이 저한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단군민족주의의 그 일환으로 그 한 양상으로 종교적 방면의 전개로 대종교의 성립과 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근대기의 단군민족주의를 주도한 주역으로의 대종교의 위상과 성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종교의 활동은 바로 민족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종교 교단과 부설 학교들에서 행해진 포교 활동은 그 자체로 민족의식을 보급하고 조국 광복의 의지를 다지는 독립운동이었다. 그리고 단군민족주의를 보급하는 활동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민족종교의 측면과 보편종교의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전이나 이런 데서는 보편종교로서의 그 성격이 이제 두드러지고 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짜여져 있지만 그러나 천신 하나는 곧 국조단군과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통공안을 종교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문건들에서는 배달국의 재건을 대종교의 목표로 설정하는 그런 인식과 설정들이 계속됐던 거죠. 어쨌든 대종교는 이 보편 종교로의 그 측면을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정교 분리 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는 한번 언제 독립된 논문으로 좀 다뤄줘야 돼요. 홍암 선생이 여러 차례 천명했던 정교 분리 그것이 과연 무엇을 지향한 것이냐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연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런 보편 종교로서의 성격을 앞세워가지고 일제를 좀 설득을 하거나 우회를 해서 포교의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했던 전략을 그렇게 잡았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넘어가지 않거든요. 대종교의 본질이 뭐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조선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는 단체로 보는 거죠. 그런 인식 속에서 대종교의 용납이 될 수 없고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 대종교가 기여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단군민족주의 의식,
단군의 자손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보급시킨 주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저 단군 한백음 천조신 이거 이런 그 보편적인 종교로서의 이 속성도 있지만 그러나 민족 종교로서 이제 단군 이제 대종교가 중요한 본질 속성을 갖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대종교에서 유래하는 단군 민족주의 주요 상징들 개천절이라고 하는 명칭을 맨 처음에 사용을 하고 제안한 게 대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계례와 같은 용어도 대종교에서 본격적으로 보급을 했고 또 백두산을 민족의 성산으로 숭앙을 하고 이 기념하기 시작한 주체도 또 대종교입니다. 그리고 단기연호와 홍익인간과 관련해서도 대종교를 언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홍익인간과 관련해서는 이건 1920년대에 와서 연구했고요. 홍익인간은 가령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1900년대 1908년에 독사실론을 내면서 민족주의 사학을 창조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 눈에도 홍익인간 내자가 안 보였어요. 그렇게 단군과 관련된 사료와 문헌들을 파고 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홍익인간 내자가 단재 선생한테도 안 보였다고 하는 거. 대종교 쪽에도 홍익인간은 이때까지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다. 홍익인간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건 1920년에 와서입니다. 그건 따로 무슨 자료가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종교 활동 자체가 민족운동이었었고 그리고 그 교리 자체가 또 민족의 부활을 추구하고 있었고 동창학교니 백상학교니 대형학교니 이런 이름의 여러 학교들을 교단 차원에서 또는 교인 주도하에 설립한 것도 역시 단군 민족주의 의식을 보급한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해요. 민족운동 주요 지도자들이 대종교인이었거나 대종교와 교류하면서 민족의식을 심화시켰다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서는 국학운동의 주요 지도자들이 대종교인이었다 하는 얘기가 거기 저 대종교 사학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학사 학계 쪽에서 있습니다. 그 김교원 선생이나 대종교인들이 전개했던 한국 역사에 대한 설명 방식 그게 이제 대종교 사학인데요. 한글운동 역시 대종교인들과 떠나서는 떼놓고서는 이건 설명할 수 없죠. 근데 한글운동하는 분들이 이건 몰라, 이건 저기 하질 않아요. 조선학교 사건도 대종교와 연관 속에서 그게 이게 표출돼 가지고 이게 크게 문제가 되고 이게 탄압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게 참 그 대종교가 왜 이렇게 이체적이 있는가? 답답한데. 자, 무장 독립운동의 그 주요 지도자들이 이 대종교인들이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했습니다. 거기 거론됐던 여러 인물들은 이제 무슨 장군 이렇게 표현하는 이 주요한 인물들을 제가 거론했어요. 그리고 정치 사상 방면에서도 대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거기 이제 신배구나 권오설 같은 분은 이분들은 조선공산당 창건에 참여했던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 서상일 같은 분도 이제 조선공산당에 관여해서 나중에 이제 진보적인 운동에 들어갔던 이회영 같은 분은 이건 무정부주의로 돈들인데 물론 이회영 같은 분이 대종교 교단 그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종교 쪽에서 그 중강 60년사나 이쪽에 이런 문헌에 보면은 대종교의 이제 그 교인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이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대종교가 자기 교족도 지금 유지를 못했거든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가 압수당하고 1942년에 이모비건 가족이 있어서 다 뺏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그 뺏긴 자료가 어딘가 당한 거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찾아보면 내가 현상금을 번다. 그래서 근데 아직은 그게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은데
이 대종교와 연관된 이 인물들 개인들도 참 대종교 해들이 많은데 그 여기 그 위에 한글운동의 주 지도자인 김두봉, 이금루 이런 분들 북한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대종교 사상은 굉장히 그 진보적인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호인간은 이건 사회주의적인 사상으로 바로 집계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호인간이 어쨌든 그 대종교의 그 정치적 지향은 현재 제가 나중에 좀 정리해서 한번 또 다시 그 말씀을 좀 드릴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만, 자, 이 말씀을 드리죠. 민족주의의 사상적 성장을 견인한 대종교, 민족주의 사학과 국가운동의 발전을 견인한 주체로서의 대종교인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민족 공동체의 미래적 비전을 정립하는 지적 모색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특히 조수왕 선생의 삼균주의와의 연관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상사학계에서 조수왕 선생의 삼균이 균권, 균도, 균지인데, 균권과 균도는 그것은 민족주의 이론가들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균권과 균등, 정치적인 균등과 경제적인 균등은. 그런데 균지, 균학에 대한 얘기는 도대체가 유래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유래가 어디냐. 물론 그 민족주의 이론 저 서양에서 발전한 걸 보면 그런 마치니 같은 사람은 비슷한 일을 한 건 보는데 그쪽에서 영향을 받아서 조수왕 선생이 이 삼균의 이 균지 균학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대종교인들은 그걸 알아요. 대종교인들은 이것은 대종교 삼일신 사상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정치균등을 조화주, 교육균등을 교화주, 경제균등을 치화주에 상정을 하는 거.